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크림반도를 상대로 훌륭한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중거리 타격 드론들이 쉬지 않고 반도로 들어가는 러시아 보급망을 공격하고, 장거리 드론들은 크림반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해 러시아가 구축한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고립되고 있으며 원래 중심이 되어야 했던 전쟁에서 발이 묶인 채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큰 일을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D-Day가 임박해 러시아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은 대규모가 될 것입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안전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이 피할 수 없다고 믿는 상황에 필사적으로 대비하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계획을 비밀로 하는 사이 러시아의 행동을 보면 푸틴이 D-Day를 두려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월 1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인 디미트로 플레첸추크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점령된 크림반도 해안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반도를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빼앗기 위해 역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륙작전을 통해 그 일을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 해안선 중 가장 취약하다고 여기는 지역들이 보강되고 있다고 플레첸추크는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상륙 가능성을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은 이것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레첸추크는 키이우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상륙에 취약한 크림반도 내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를 밝혔습니다. 상륙작전에 대한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플레텐추크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훈련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훈련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특수작전들이 러시아의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할 때는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유형의 공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제2의 D-Day 도래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왜 두려워할까요? 우크라이나군 훈련 외에도 최근 몇 달간 러시아가 지켜본 일들로 러시아 고위 지휘부는 크림반도로 큰 일이 다가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력과 군사장비를 보급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물류 동맥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작전을 펼치면서 이 반도는 점점 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점령지와 반도를 러시아와 연결하는 케르치 대교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그의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립은 2014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반도를 섬으로 만들 것이며 이는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의 프레신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말은 모호해 보이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가 상륙작전이 임박했다는 의미일까요? 확실히 말하긴 어렵지만 우크라이나가 상륙작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의 신형 중거리 타격 드론이 크림반도를 지원하는 물류망을 맹렬히 공격해왔습니다. 페트로프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2025년 전체보다 2026년 첫 4개월 동안 중거리 타격 드론을 300% 더 많이 계약함으로써 이번 고립작전을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실제 수치가 훨씬 높고 500%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5월과 6월에는 이러한 중거리 타격 드론의 대규모 증간이 크림반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잇는 R280 고속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그 도로를 오가는 교통량이 71% 감소했다고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브디가 주장했습니다. R280 고속도로가 러시아에게 점점 쓸모없게 되자 우크라이나는 반도로 이어지는 점령지 전역의 다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9일의 공격으로 그 다리의 교통이 완전히 중단되어 아르네스파와 페라코프를 지나는 대체 경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니체스크와 아라바스핏을 연결하는 다리에서도 여러 차례 공격이 기록되었고 헤르손 지역의 아르마스크에서도 러시아가 만들려 했던 대체 경로 중 하나를 차단하기 위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이전에 수행된 한 차례 공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아르누스크를 통해 크림반도로 보내려던 보급 트럭과 유조차 50대를 파괴했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모든 도로를 막으면 연료, 식량, 보급품, 병력의 크림반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주둔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영토로부터 크림반도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매우 잘 조율된 작전의 일부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보급선을 꾸준히 교란해 러시아군을 굶주리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고립뿐 아니라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상륙작전도 준비 중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방어선이 설명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이런 작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라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곧 플레텐추크의 발언과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후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제 상륙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디데이를 시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과거에 우크라이나의 계획에 대해 아주 적은 단서만 본 적 있습니다. 2023년 8월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에서 그들이 특수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작전에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가 참여했으며 소규모 부대를 수상선박을 이용해 크림반도에 상륙시켜 미야크와 올레니브카 인근 정착촌에 도착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전투를 벌였고 최소 3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러시아의 고속정 네트워크를 손상시킨 뒤 작전 요원들은 반도를 떠났습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음을 보여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일종의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작전이었으며 우크라이나가 어둠 속에 크림반도의 병력을 침투시켜 일부 사상자를 내고 빠져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획은 점진적으로 병력을 침투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은 이런 소규모 부대가 너무 오래 머무르면 쉽게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림반도의 면적은 약 26,500제곱킬로미터로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BBC가 2025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았다고 보도한 4,700제곱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보다 5배 반 이상 넓은 면적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주둔한 병력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최근 추정치도 푸틴이 침공전 자료입니다. 2020년 7월 우크라이나 인포rum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32,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이 중 11,500명이 육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 수가 더 많아졌거나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병력 물류 거점이어서 더 적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부대가 상륙해 상대하기엔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대규모의 상륙작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2023년에 봤던 것과 같은 소규모 특수작전 부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부대들은 크림반도 해안에 배치돼 방어시설 파괴와 대부대 요새 구축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으로 크림반도 점령은 불가능하며 플레텐추크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에서의 D-Day와 같은 상륙작전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공세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하며 아마도 크림반도와 연결된 남부 점령 지역의 넓은 부분을 해방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D-Day를 언급했습니다. 플레텐추크가 크림반도 상륙작전을 말할 때 직접 D-Day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D-Day를 참고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종류의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플레텐추크는 오마하 해변 돌격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직면하게 될 방어의 예시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상륙에 사용하는 해상과 해안 곳곳에 설치된 지뢰들을 피해야 하고 철조망이나 참호처럼 병사들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설계된 지상 방어선도 극복해야 합니다. 기관총 진지와 벙커들도 항상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사격을 가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바다에서 공격하면 방공망이 거의 없어 러시아군이 공중지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오마하 해변을 예로 들면 미국 국립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 따르면 약 16만 명의 연합군 병력이 D-Day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그중 34,000명의 미군이 오마하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전체 작전에서 연합군은 1만 3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그중 2,400명이 오마하 해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합군은 D-Day 상륙작전에서 약 4,000척의 상륙정을 포함해 총 7,000척의 해군 함정을 사용했고 12,000대의 항공기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크림반도를 그렇게 공격해야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전 세계 145개 군대를 인력부터 가용 자산까지 모든 것을 평가하는 특별 지수를 사용해 순위를 매기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169척의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이 순찰정입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347대의 항공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의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D-Day 때와 같은 수준의 공중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생각 이제 끝난 거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2026년은 1944년과는 상당히 먼 시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오마하 해변에서 봤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상륙작전을 시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병력을 상륙시켜야 합니다. 플레첸추크 본인도 크림반도를 해방하려면 병사들을 반도에 투입하고 그곳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D-Day의 특징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상륙 작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오마하 해변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작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연합군은 바다에서 프랑스 내륙으로 진격하기 위해 5개의 서로 다른 해변에 상륙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으며 프랑스보다 작은 반도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 점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약 32,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면 이것도 우크라이나의 이점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D-Day처럼 대규모 병력 투입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고립 전략으로 러시아 병사들은 보급이 끊기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면 러시아는 반도로 예비 전력을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륙작전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병사가 직접 조종할 필요 없는 무기들입니다. 드론입니다. 이 드론들이 판도를 바꿉니다. 우크라이나의 D-Day 공중지원은 항공기가 아닌 수천 대 드론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준형 타격 드론이 계속해서 벙커와 기관총 진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클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가 방어선을 박살내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상륙해 전진하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앞에서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륙 전에 드론을 연속 투입해 병사들이 해변에 도착하기 전 러시아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한 달에 약 5,000대의 중장거리 드론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력을 러시아가 크림반도 해안에 구축하려는 방어선에 집중한다면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륙작전에 대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오마하 해변과 같은 작전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상륙정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해상 드론이며 이 드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군함에 대해 가미카제 공격을 감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해군 기뢰 제거에 활용돼 우크라이나 순찰정과 상륙정이 크림반도 해변에 병력을 상륙시킬 통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해왔습니다. 톨로카 수중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되었으며 러시아 기뢰 제거와 카미카제 드론 주도에 활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시트라이던트 드론을 개발했으며 1000kg 탄두로 대형 선박 침몰이나 해안시설 파괴가 가능하다고 RBC 우크라이나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1944년 D-Day와 매우 다른 우크라이나식 D-Day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해안 방어선을 미리 파괴해 상륙 준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드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파괴하고 크림반도가 고립될수록 오마하 해변처럼 대규모 상륙작전이 어렵더라도 러시아의 방어는 더 약해질 것입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2023년에 소규모 상륙작전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진출할 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상륙작전을 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임은 인정합니다. 이 작전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며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랜드는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요새화할 수 있는 해안선이 약 750km에 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넓은 해안선은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상륙함과 공군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그 긴 해안선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상륙 공격과 육상 공격을 병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위험이 많은 접근 방식입니다. 웬드 연구소는 크림반도가 본토 우크라이나와 좁은 지대로만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이 러시아에 의해 견고하게 요새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특히 크림반도 고립작전을 계속한다면 양면 공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방식은 큰 피해를 주고 우크라이나는 수천 명의 병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보급이나 예비군 투입에 실패하면 소모전이 되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6년까지 연간 700만 대로 드론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크림반도 해안에서 논의한 드론 전략을 지상군이 크림반도로 진입할 좁은 지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미콜라이오주에 위치한 작은 땅인 킴번스핏에서 러시아를 몰아낼 가능성이 가까워 보입니다. 킴번스핏은 흑해로 돌출되어 있고 크림반도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곳을 점령한 뒤 그 땅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로 드론을 날렸습니다. 킴번스핏 탈환 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공격에 나설 수 있어 러시아의 크림반도 방어가 더 약화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크림반도 상륙 공격이나 병행 지상 공격 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의 사선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므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푸틴이 러시아의 봄과 여름 공세에서 점령하려는 돈바스 지역 등에서 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려하는 방식으로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다른 전략을 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방식이 꼭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고립작전은 대신 크림반도를 봉쇄하는 일종의 봉쇄작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함대를 크게 타격해 크림반도 기지에서 철수하게 했고 보급로 공격으로 연료와 보급품이 차단돼 반도 내의 두 가지 모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의 주장처럼 우크라이나는 이미 크림반도를 섬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섬은 전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멀리서 크림반도와 그 주변 지역을 타격하는 것일 겁니다. 그 목표는 반도에서의 삶을 러시아 점령군에게 지옥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떠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수를 강요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케르치 대교를 파괴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러시아 군인들과 주민들이 크림반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조치에도 러시아는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러시아는 해안 방어를 강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상륙작전은 위험하며 드론 투입으로도 그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치고 크림반도가 고립되면 반도 방어가 불가능해진 후 D-Day처럼 대규모가 아닌 이미 승리한 군대가 영토를 되찾으러 오는 듯한 상륙작전을 펼칠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행동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크림반도에서 계속 불안하게 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킴번스핏이 크림반도 탈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이 그 땅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었고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시각은 혼란스럽습니다. 잠재적인 파장은 엄청납니다. 저희 보도를 확인하시면 이 두 가지와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더 밀리테리 쇼와 저희 분석을 매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